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쌀쌀해진 날씨만큼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의 가슴을 더욱 쓸쓸하게 만듭니다. 이번 주 저희는 팽목 기업관 지킴이를 하고 왔습니다. 지는 태양이 분홍빛으로 부서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아이들이 더 보고팠던 지난 3일을 보내고 왔습니다. 단원 FM 가족들 감기 걸리지 않게 모두 조심하시고 우리의 진상규명의 발걸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곡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홍보했던 조연철 감독의 영화 너와 나의 OST를 듣고 오겠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있는 너를 봐.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따뜻하고 마냥 예쁜 꿈이길. 편안함에 웃음 짓기를. 오늘 같은 바람 스치는 날에 나는 네가 되기도 해. 네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아 나는 너의 언어로 알려줬던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해내. 너의 언어로 써내려간 편지에 담긴 사랑을 꺼내. 작은 네 손을 잡고 싶은 오늘 내 온기가 전해지기를. 해지는 하늘을 보고 있으면 나는 네가 되기도 해. 네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아 나는 너의 언어로 알려줬던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해내. 너의 언어로 써내려간 편지에 담긴 사랑을 꺼내. 지금 이 순간도 내일에도 이 말과 마음에 영원히 너와 나 함께 있어. 네, 오늘 세월호 뉴스 브리핑은 한겨레 신문 11월 2일자 기사입니다. 세월호 참사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 국가는 책임지지 않았다. 이지혜, 이재호, 김혜원 기자님들의 기사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지휘부의 무죄가 참사 9년 만에 확정됐다. 참사 구주기에 이르는 지금껏 세월호 구조 실패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 해경은 당시 현장 지휘관 1명이 전부다. 2일 대법원 2심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차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9명도 모두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서장과 이재두 전 삼천구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2월 기소됐다. 법원은 3차례의 판단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현장 상황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태선 명령 없이 탈출한 터라 해경 지휘부로서는 대형 인명피해를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사고 당시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과 불법 과적 상태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침몰했는데 이런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로써 국가는 세월호 구조 실패 책임을 사실상 떨쳐냈다. 지금까지 세월호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기소된 해경은 모두 12명이었지만 유죄가 선고된 해경은 2015년에 징역 3년이 확정된 김경일 당시 123 정장이 유일하다. 현장 지휘관이었던 김 전 정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법정에 세우는 데까지 6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참사 직후 꾸려졌던 수사팀은 해경 지휘부를 조사해 놓고도 현장 구조 책임자였던 김 전 정장 1명만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며 수사를 마쳤다. 이들 해경 지휘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에 출범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단의 재수사를 걸친 뒤에야 비로소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세월호 구조 실패는 형사처벌의 대상보다는 관리 책임에 관한 질책의 대상이라고 봤지만 실제로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해임됐지만 나머지는 승승장구했다. 정무직이었던 김성균 전 해경청장은 징계를 받지 않았고 2014년 12월 해경 해체와 국민안전처 출범과 함께 무사 퇴임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한서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고문도 맡고 있다. 최상환 전 해경차장은 참사 당시 구조작업을 주도했던 민간 군안업체 언딘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직위 해제되었으나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겨 책임을 면했다. 김문홍 전 목포 해경청장은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등 처분에 그쳤다. 그는 국민안전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기획운영과장을 걸쳐 동해해양경비안전서 1513 함정을 맡았다. 이춘재 전 해경경비안전국장은 2015년 남해해경경비본부장을 걸쳐 해양경비안전조정관까지 올랐다. 이번 판결에 유가족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대법원 법원에 나온 단원고 2학년 일반 수진아빠 김종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위원장님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대법원까지도 납득할 수 없는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는 현실에서 국민은 누굴 믿어야 하는지 답답하고 비참하고 매우 화가 난다고 말했다. 정성욱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부서장도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 나라에서는 재난 참사가 일어나도 국가는 절대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세월호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빠져나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네.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이렇게 법원에서 무죄를 줄 수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 재판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날 제가 대법원에 갔었는데요. 판사들 4사람이 한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가해자나 피해자들이 상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판결을 해야 되는 분량이 엄청나더라고요. 한 사람당 한 거의 20명씩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 누구 왜 누구 기각합니다. 다 상고를 한 명도 받아들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억울한 피해자나 또 가해자도 있을 텐데 상고심에서 상고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나는 그런 대법원에서 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지? 상고를 받아들여야 판결을 하고 어쨌든 심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다 기각이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정했던 해경지휘부 역시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이들은 이제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난참사 책임에 소극적인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그리고 또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참 막막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나라가 되지 않으려고 저희와 함께 노력해 주시고 걸어오신 고마운 분 오늘도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쵸, 은정 엄마? 네, 맞아요. 항상 저희 옆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는 4.16 재단의 박성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만나니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굉장히 좀 바쁘고 정신없는, 네, 아무래도 얼마 전이 10월 달에는 참사 기일이 워낙 많았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인천 연동 화재 참사도 있었고요. 맞아. 또 그 외에도 산재 참사 이제 가족들 중에도 한빛, 네, 한빛에 또 기일이 있었고, 또 정서채님의 아버님께서도 기일이 있어서 여러모로 마음이 바쁘고 무거운 10월을 보내느라고 좀 바삐 지냈네요. 네, 정말 바삐 지내는 우리 박성현 팀장님을 또 이렇게 저희 단원 FM에 모시게 돼서 네,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우리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오셔서 함께하니 너무 좋고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지난번 박내군 상임님 이사님이 오셔서 4.16 재단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그 안에서 우리 박성현 팀장님이 또 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또 자세하게 어떤 재단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재단이 적지 않은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적지 않은 일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재단은 후발주자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재단에 기대하는 것들 그리고 그간에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가지수는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눔 사업 1팀과 나눔 사업 2팀 그다음에 모금 홍보팀 운영지원팀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나눔 사업 1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나눔 사업 1팀에서 하는 일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 그래서 세월호 참사 가족분들의 활동들, 그리고 생존자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일, 잠수사분들을 지원하는 일,
그리고 가족분들의 마음을 모으거나 마음을 돌보는 일, 그리고 건강을 챙기는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도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거기 안에는 안전문화 조성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재난피해자 권리옹호센터라고 해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24년도 1월 달에 개소를 앞두고 있는 한국사에선 처음 생기는 센터를 지금 개소를 앞두고 있고요. 네. 또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면서 또 시민들에게 안전할 권리에 대해서 같이 인식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학술 연구 지원 사업이라던가 네. 정책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분들의 안전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 외에도 지금 가족협의회 여러분들이 방문하시면 거기에 유일하게 2층 건물이 있어요. 416 꿈수학교라고. 거기는 유니세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그 공간에서는 가족분들이 지금까지 아이들이 이루지 못했던 꿈들을 지금 남겨져 있는 청소년들이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고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계속 해오고 계시는데요. 그들과 함께 꿈꾸고 상상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416 꿈수학교 운영도 저희 팀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재단에서 많은 일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말 박성현 팀장님이 손이 안 거치는 곳이 없이 정말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그 많은 일 중에서도 그래도 그중에 가장 마음이 가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뭐 제가 손을 안 거치기보다는 저희 동료들과 함께 하는 일들인데 저희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가장 마음을 쓰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전해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제일 가장 먼저는 세월호 참사 가족분들의 마음이 또 목소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마음 상하는 일, 그리고 아까 앞에 있었던 진상규명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도 다음을 준비하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서 보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일, 그다음 그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닿도록 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일들을 하네요. 피해자들 곁에서 피해자들을 가장 많이 만나시는 분이 또 박성현 팀장님이시잖아요. 어때요? 피해자들, 우리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가장 많이 만나시고 있고 또 다른 피해자 연대하면서 다른 재난참사 피해자들도 만나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 저의 마음속에는 세월호 참사 가족분들은 친정과 같은 곳이죠. 예, 아무래도 2014년부터 지금까지 9년간 함께 걸어온 시간들이 있었고 또 함께 울었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친정같이 편안한 곳이고 가장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는데요. 다른 재난참사 피해 가족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라던가 2.18 대구 지하철 참사 가족들이라던가 이런 시랜드 참사 가족들이라든가 이렇게 30년, 20년 된 가족들도 있으시고요. 공주 사대부고 여러분들은 네. 태안해병대 캠프 네. 참사로 기억하고 계실 텐데 공주 사대부고 체험학습 참사라던가 스탈라데이지오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등 가족들을 좀 만나고 있어요. 근데 만나보면 그분들이 30년 된 참사나 얼마 전에 일어난 오송 참사나 다 같이 모아서 얘기하는 건 어떻게 이렇게 정부의 태도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피해자들을 갈라치게 하려고 한다던가 혹은 피해자에 대한 규모를 참사의 그 희생 규모를 줄이려고 한다던가 참사를 사고로 명칭하려고 한다던가 또 장례를 치르고 나면은 모든 걸 잊거나 회복하는 일조차도 당사자들이 모두 다 책임져야 되는 일처럼 만드는 태도들은 정말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제가 체감하기에도 오히려 세월호 참사 이후에 피해자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해오기도 하고 피해 가족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인식을 하시는 시민들이 생기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는 나쁘게 학습한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이후에도 피해자 권리홍보센터 얘기는 하겠지만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 1주기에 갔더니 가족분들도 보셨겠지만 안전을 말하려거든 참사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참사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교훈을 삼고 배울 만한 것들이 너무도 많고 그 교훈 삼고 배운 것들로 제도나 정책을 바꿔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건 희생된 내 가족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가족들에 대한 경험들을 이제 뒷받침 삼아서 지금 남겨져 있는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것인가, 안전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 교훈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회에 남기고 다음 세대, 현재 세대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경험들을 다 흘려버리는 것 같아서 네. 무척 안타깝고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랜드 화재 참사의 유가족분이 네. 돌아가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참, 어저께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고를 받은 건 그저께 밤이었고요. 시랜드 참사는 19명의 아이들이 맞아요. 세상을 떠난 참사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이면 25주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보고를 받고 너무 놀랬고 더 가슴이 아팠던 건 떠나신 아버님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피해자 연대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하고 싶다, 함께 해야 한다라고 다른 가족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또 시랜드 참사 내에서도 장학재단 운영이라던가 그다음에 한국어린이교통재단 운영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구심 역할을 해오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분들도 상실감도 훨씬 크고 또 속상한 마음도 많이 드셨던 것 같더라고요. 어저께 갔더니 19가정 중에서 거의 한 15가정 정도가 모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2박 3일 동안 같이 계시는 상황이었는데요. 가족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도 이제는 60이고 60이 전후인 상황인데 나이가 그런 상황이다 보니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추모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남겨진 숙제들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마음이 무겁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이분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나니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자리들도 다음을 좀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남겨진 참사 피해 가족들이 현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왜 묻지 않는가, 그리고 현재를 사는 삶이 고단하진 않은지 왜 살피지 않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었고 거기에는 상주가 딸들이더라고요. 어머니도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따님분들이 다 비혼주의자시래요. 이유는 본인이 겪었던 사회가 결코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 내가 과연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치면 우리는 정말 많은 사회적 자본을, 사람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참사를 겪고 수습한다는 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참사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챙겨서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분들을 회복해서 어떻게 함께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저 빨리 덮어버리면 되는 일, 그저 가슴에 묻어버리면 되는 일로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시랜드 참사 유가족들 나이와 우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나이가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그때는 또 어린 아이들, 유치원생이었고 우리는 또 고등학생 아이들이 잃은 부모들이어서 지금 보니까 나이가 같은 나이대네요. 참 우리와 너무 상황이 같은 거고 형제자매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20대 혹은 30대 초반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가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한 거죠. 그러네. 시랜드 참사를 경험하게 했고 사스나 이런 것들을 또 경험하게 했고 세월호 참사를 경험하게 했으며
또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때에는 또 대학교에 그 마우나 리조트 가 또 이제 무너지는 일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궁평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겪었을 참사에 대한 여러 상처들, 네. 아픔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우리 사회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안정권으로부터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을 너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느낄 피로감이나 불안감이나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사회에서 너무 중요한 자원들을 많이 잃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운 이런 현실이네요. 네. 정말 이런 자원들을 잃어가는 더 이상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박성현 팀장님의 신청곡 듣고 다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유나의 강. 노래가 되어서 가슴 안에 강처럼 흐르는 그 강을 따라서 가면 너에게 닿을까 언젠가는 너에게 닿을까 그리움은 바람이 되어서 가슴 안을 한없이 떠도네 너의 이름을 부르며 강은 흐르네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누가 너의 손을 잡아 줄까 홀로 남겨진 외로움과 산산이 부서진 이 마음과 붙잡아둘 수 없는 기억들이 그 강을 채워 넘치네 너의 이름도 너의 목소리도 너를 품에 안았던 순간들도 덧없이 흩어져 버리네 강으로 그 강으로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음악이 굉장히 기네요. 다음 질문은 재단은 2022년부터 재난 참사 피해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이번에 재난 피해자 관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조금만 더 아까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네. 자세하게. 자세하게. 네. 방금 전에 들었던 이제 김유나의 강 같은 경우는 이제 김유나라는 가수가 희생자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 희생자를 떠나보낸 부모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인데요. 저는 모든 참사에 있어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 그리고 가족을 잃어버린 부모, 또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걸 2022년부터 계속 느껴오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세월호 참사 가족분들이 재난 참사가 발생을 하면, 그리고 산재 참사가 발생을 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셔서 또 같이 울어주기도 하시고 같이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또 앞으로 계속 연대하겠다는 약속도 해오셨던 모습들을 재단 활동하면서 계속 지켜봐 왔었어요. 그리고 참사 도중에 이제 재단에 오기 전에 저희가 영국에 가서 이제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 연수 갔던 자리에서 영국의 이제 디제스터 액션이라고 그 피해자 단체를 만났었는데, 피해자 단체 중에서 힐스버러 참사 생존자이시면서 그 디제스터 액션 운영해 오고 계시는 NA여 선생님 만났어요. 그분께서 그분하고 다른 참사 피해 가족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여쭤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당신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지원 혹은 상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정말 1초도 쉬지 않고 평생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장례를 치르고 나면 모든 게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에 너무 놀랐고, 또 이제 다음에 질문을 했던 건 디제스터 액션은 어떤 활동들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었는데 그분들께서 얘기하신 건 다른 참사 피해 가족들을 이미 경험했던 참사 피해 가족들이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겪은 초반 참사 피해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료를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년이 되기 전에는 이런 언론의 태도가 있을 수 있고 정부의 태도가 있을 수 있고 또 참사의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은 어떻게 모아야 하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고, 일주기가 지나고 나면은 너무도 싸늘하게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사라진다. 맞아. 그러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혹은 10년 차쯤 되게 되면은 오히려 그 10년 차쯤 됐을 때는 여태까지는 관심이 없다가 10주기니까 우리가 다시 보도를 해야지 이러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참사 당시에는 태어나지 않았던 아이들, 혹은 참사 겪을 때 당시에는 1살, 2살 이렇게 어렸던 친구들한테 너는 참사로 형제자매 이런 걸 알고 있니? 라고 질문하거나 혹은 그걸 기억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때가 되면 오히려 참사를 몰랐다가 알게 되기도 하고, 혹은 참사를 겪었던 사람들은 그 10년 전과 동일한 감정을 느끼면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 그런 준비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자료였었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어떤 후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후원금을 받을 때 후원금을 주는 기업이 얼마나 건강한 기업인지, 아동과 관련돼 있는 참사의 경우에는 아동에게 유해를 가하는 기업일 경우에는 그 돈을 받지 않는 게 옳다.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는 가이드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이드 작업부터 시작해서 정보를 만드는 일, 그다음에 법적 소송을 하는 일, 이런 과정들이 함께 동반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참사의 경험을
사회적 교훈으로 남기는 일, 사회화하는 일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재난참사 피해자들이구나라는 걸 많이 배웠고요. 전 사실 세월호 참사 가족들하고 같이 일하면서도 그걸 많이 배웁니다. 가족분들이 판단하시는 것 그리고 가족분들이 사회에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들은 언제나 내 아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해 오셨고 그게 다른 참사 피해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전언들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부분들을 재단만이 잘할 수 있겠구나. 다른 재단과 다르게 잘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미리 만나오셨던 다른 재난천사 가족들을 저희가 이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부터. 아까 얘기했던 삼풍, 시랜드 뭐 이런 등등 해서 총 8개 참사 가족들을 22년부터 한 참사씩 다 만나서 저희가 이렇게 참사 피해자가 다른 참사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같이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 의지가 되실 수 있는지 상황은 되시는지 또 같이 합의하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봤고 그렇게 해서 8개 참사 10개 단체가 함께 해주시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참사 안에도 단체가 2개인 데도 있을 수 있고 3개인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초 2월 달에 2.18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 때 다 같이 모여서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사실 이 전국 재난참사 피해자 연대로 당시엔 가칭으로 알려졌었고 이제 올해 이제 저희가 이 센터 개소를 앞두고 후원자분들과 시작하는 발기 모임과 유사한 형태의 후원자 모임에서 이분들도 시작을 선언할 건데요. 거기 안에 세월호 가족분들도 함께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구심이 되는 역할들을 하시는 이 피해 가족분들이 이제부터 우리도 학습해서 다른 참사 피해자를 도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 1주기에도 함께 자리하셔서 우리들도 그들을 위로하고 싶다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다른 이태원 참사 가족들을 만나는 자리를 보면서 이렇게 경험이 잘 전달되는 건 너무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오히려 애둘러 가지 않고 조금 덜 돌아가고 바로 갈 수 있는 일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참사 피해자가 다른 참사 피해자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재난참사 피해자 연대를 만드는 일이 재난피해자 권리擁護센터에서 매우 중요한 구신과 같은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피해자 권리擁護센터는 그런 의미에서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다른 재난참사 피해자를 돕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이미 3년 전부터 공부해 오셨던 재난안전 전문가 과정 네. 그리고 강사 과정과 활동가 과정 해오셨는데 네. 시작할 때는 한 20명 넘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소수 정예로 남으셨습니다. 5명 남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마 그 3년간 훈련되셨던 5분들이 앞으로 재난참사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시작 지점이 돼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른 재난참사 피해자들도 함께해 주십사라고 이제 교육하는 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4년과 2014년 4월 16일에 달라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싶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텔라 데이지오 가족들이 저희에게 얘기하신 건 우리가 어떤 부처가 주무부처인지 찾는데 3개월이 걸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순간들 소위 얘기해서 골든타임들 다 놓치고 나서 그제서야 주무부처가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게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초반 심정인데요. 그러한 참사를 겪었을 때 바로 전화 한 통으로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긴급 콜을 설치했습니다. 1688-2014 1688-2014라는 2014년 이전과 다른 세상, 안전한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긴급 지원을 위한 긴급 콜을 열었고요. 그 긴급 콜로 전화하고 나면은 저희가 현장에 방문하기도 하고 그분과 면담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지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긴급 기금을 지원을 하거나 혹은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진상규명 활동을 하거나 혹은 지원 사업을 하거나 하는 활동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연대 단위들을 지금 MOU 협약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가 안 그래도 오전에 제가 저희 동료들이랑 같이 회의를 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면 참사라는 단어를 본격적으로 쓴 건 세월호 참사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그렇대요. 네네. 그리고 피해자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도 세월호 참사 이후입니다. 그거는 아마 우리가 아마 배가 거꾸러지는 장면을 모두 다 목격한 목격자로서 아마 남다른 감정을 가졌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우리가 재난 참사가 발생을 하면 대체적으로 자연재해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참사가 발생하면 텔레비전에 네. 번호가 하나 뜨죠. 네. 그리고 거기에 1,000원을 내거나 10,000원을 맞아요. 내고 나면 네. 마음이 좀 가벼워집니다. 네. 왠지 내가 도와준 것 같고 그분들은 알아서 잘 살 것 같고. 근데 그게 저는 시혜적 관점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리적으로 시민으로서 보호받고 그런 일을 겪지 않아야 하며 그런 일을 겪었다면 회복되는 단계까지 정부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국민의 성금으로 뭔가 국가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이런 상황이 되고 시혜적 관점으로 피해자를 바라본 거죠. 그런데 그 관점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젠 좀 다르게 아니다. 사회가 책임지지 못해서 생기는 사회적 참사라면 그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 또한 사회가 지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가능하게 하게끔 피해자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사회가 전체가 다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런 인식을 만드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거나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제일 많이 접속하고 있는 메타버스라고 하죠.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에다가 참사에 대해서 기록하거나 이걸 게임으로서 익숙하게 이걸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해서 참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거나 네. 그다음에 권리가 어떻게 보장돼야 되고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알리는 일들 그리고 카드뉴스 참사를 겪었던 피해 가족들의 이야기를 카드뉴스로 만들어서 권리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하는 일들을 하는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안타까운 건 지난 한 2년간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2014년 이후로 권리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하는데 네. 얼마 전에 저희가 이태원 가족들을 만났을 때도 제가 또 개인적으로 오송 참사 가족들을 만났을 때도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저희한테 피해자 권리가 있나요? 네. 왜냐하면 어디에도 법조문에 권리란 단어가 들어있지 않고요. 그리고 시민들 전체가 피해 가족들이 요청하거나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떼쓴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댓글이 피해 가족들에게 굉장히 움츠러들게 만드는 일이 되고 피해자 다음에 가두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애도할 권리가 있는지 내가 진실을 할 권리가 있는지 질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지금 하고 돌아왔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권리에 대해서 평상시에 이해되고 내가 참사를 겪으면 누구나 우리 사회에 질문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곳이 재난피해자 권리옹호센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난피해자 권리옹호센터는 아직 오픈하진 않았어요. 네. 2024년도 1월 달에 저희가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이군요. 네,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전에 시민들에게 알리는 과정들이 중요하고 저희 안에도 수기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준비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또 외부 전문가 변호사, 그다음에 법률, 그다음에 사회학, 인권, 그리고 재난학 이런 등등의 변호사분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또 준비위원회 구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분들 모두를 모아서 또 MOU 협약했던 기관들이 모여서 준비 토론회를 10월 25일 날 한 번 했고요. 네. 12월 16일 날 준비 토론회 2차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곁이라는 저희는 후원자분들을 곁이라고 부르려고 하거든요. 네. 지난 10년간 알고 보면 세월호 참사 가족들을 지켰던 것도 시민들이라는 곁이었고 또 시민들의 여러 방황하는 걸음들 속에서 지켰던 것도 세월호 참사 가족분들이 곁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곁을 모으는 걸 지금 모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걸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재단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곁으로 함께 하시는 시민분들 100분 이상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어떤 재난피해자 권리옹호센터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리를 12월 16일 날 오후 2시에 센터 모아에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럼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너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무실은 사실은 이건 에피소드지만 우리 세월호 가족 엄마들은 안산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었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재단도 안산에 있는 건데요. 전국에 있는 재난처사 피해자들을 만나보니 한 번에 올 수 있는, 쉽게 모일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교통편이 편한 장소가 너무 중요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참사 피해 가족들 중에는 장애를 입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네. 장애 친화적인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저희가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서 서울역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으면 좋겠고 지하철역에서도 멀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또 공황이나 이런 우울이나 이런 장애들을 트라우마를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창이 탁 트인 곳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되게 열심히 사무실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중구에 사무실을 얻었는데요. 사실 중구에 사무실 얻으면서도 한 3, 4개월 꽤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사무실을 얻을 때마다 색깔 있는 단체 받고 싶지 않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연 우리의 색깔은 무엇일까? 또 색깔이- 노란색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사무실을 오픈을 했는데요. 이제 사무실 잘 내용 채워서 2024년도 1월 달에 오픈할 때 여기 계시는 세월호 가족분들뿐만이 아니라 들으신 시민분들도 함께 자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네.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피해자 많은 일을 너무 네. 많이 하고 계시네요. 권리센터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곁이 되어 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네, 곁이 되어 주세요. 네. 네, 함께 해주세요. 그래요. 재단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지만 이 많은 일은 정말 지금 우리 팀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건 다 필요하고 또 피해자들한테 꼭 있어야 할 그런 권리들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재단이 함께 하니까 그런 모든 문제들이 곧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함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4.16 재단에서 이제 우리가 세월호가 또 10주기가 다 됐잖아요. 10주기는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또 말씀해 주세요. 네, 뭐 박래호 상임이사님도 얘기하셨을 것 같고 네.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도 같이 이야기 나눈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10주기 준비위원회 자체는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그다음에 4.16 연대, 4.16 재단, 4.16 안산시민연대가 같이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실제 준비위원회 안에는 전국 곳곳에서 세월호 참사 기억해 주신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세월호 참사 10주기에서 재단이 먼저 시작한 거는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생명안전버스였습니다. 네. 생명안전버스는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10주기를 맞아서 다른 재난참사 피해 가족들 곁으로 같이 다가가고 또 시민들에게 우리가 10년을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잘 돌아보고 앞으로 함께 해주십사라는 부탁도 하려고 만든 자리였는데요. 생명안전버스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총 8차례 운영이 됐고요. 그 8차례 운영되는 과정들 속에는 참사의 추모식, 그다음에 추모 공간, 그리고 참사가 일어났던 현장,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됐고요. 다만 스텔라 데이지오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처럼 참사의 추모 기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참사들이 있습니다. 스텔라 데이지오는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 배를 인양하지 못했고요. 또 가족분들은 아직 수습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미수습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의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북콘서트를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생명안전버스를 하면서 재난피해자 권리용호센터도 알리고 생명안전 기본법도 알리고 10주기도 알리는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가 웨비나라고 해서 웹세미나의 줄임말인데요. 네. 그 웹세미나를 통해서 피해자 권리를 되짚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애도할 권리나 진실을 알 권리, 연대할 권리 등등에 대한 부분으로 같이 진행해 왔는데요. 웨비나에서 이제 5차례 웨비나를 통해서 나왔던 의제들은 향후에
내년에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권리뿐만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 동안 어떤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함께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국제 컨퍼런스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그 주제 잡는 회의를 하고 왔는데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또 10년간 공간을 지켰던 사람들, 10년간 지켜왔던 공간들, 그리고 10년간 함께 해왔던 피해 가족들의 이야기들을 다루는 10년의 사람들은 인터뷰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10년을 또 돌아보는 건 아마 보도사진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도사진전을 한겨레와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금 공고가 떠 있는 것 중에는 또 선정이 제가 지난주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 공모지원 사업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맞아서 문화예술 영역의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기억하고 싶고 또 되돌아보고 싶고 짚어보고 싶은 예술가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을 지원함으로써 세월호 참사하면 무겁고 슬픈 얘기만 해가 아니라 문화예술적으로 이렇게 친화적으로 다가설 수도 있고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즐겁게 앞으로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지원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 4.16 연대에서 얼마 전에 공고냈던 4,160명들이 함께 60명이 함께하는 합창도 네, 저희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네, 등등 있는데 사실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또 사실은 돈입니다. 저희가 재단법인이긴 하지만 아마 고 10주기 모금에 관련된 공지도 나갈 텐데요. 그 공지 나가면 시민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들으셨죠? 네, 재난필레서 권리센터에서 하는 곁에서도 같이 해주시고 10주기 모금 같이 모금에도 저희 10주기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렇게 10주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엄청 많죠. 네, 여러분 잊지 않길 바라며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코코의 OST의 Remember Me 들어보겠습니다. Remember me, though I have to say goodbye. Remember me, don't let it make you cry. For even if I'm far away, I hold you in my heart. I sing a secret song to you each night we are apart. Remember me, though I have to travel far. Remember me, each time you hear a sad guitar. Know that I'm with you the only way that I can be, until you're in my arms again. Remember me. 기억해줘. 비록 난 멀리 여행을 떠나야 하지만 기억해줘. 슬픈 기타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걸 알아주렴. 다시 널 품 안에 안아볼 때까지 기억해줘.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기억하는 마음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정말 많은 얘기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짧게 추가하는 것 해주세요. 네, 제가 요즘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같이 하면서 질문을 계속 받아요. 진상규명이 뭐가 안 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실 가족들이 진상규명이 다 됐다라고 인정할 때까지 사실 안 된 건데 시민들은 아직 질문이 많이 남는가 봅니다. 남을 만큼 사실은 참사가 아직 진상규명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사기구는 3번이나
시작했다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영국 디제스트 액션에 갔을 때 영국의 변호사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거기는 참사와 관련된 청문회를 몇 번 열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청문회 참 조금 열었을 때였거든요. 맞아요.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그때 당시만큼 열린 횟수를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304명이 죽었으면 그럼 304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4명의 사인이 다 다를 텐데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충분히 조사하는 일을 우리는 아직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으로 쓸 수 있는 기회는 다 써버렸으니 그럼 이게 끝인가라는 고민이 들 텐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짚어보는 일을 가역과 함께 하고 있죠. 네. 지금까지 자료들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목록화하는 작업들, 정리하는 작업들을 지금 재단과 가협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재단 직원이 2명이 거기 가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진상규명과 관련돼서 재단 무슨 역할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아마 재단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서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정리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사하거나 논의할 수 있게끔 장을 만드는 일, 그런 일들을 아마 10주기 이후에 계속 해갈 테니까요. 시민분들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기다려주시고 정리될 때까지 같이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재단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달력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달려.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리멤버미도 그렇고 네. 제가 얘기했던 강도 그렇고 희생자 아이들의 이름, 아이들의 꿈, 아이들의 생일 이런 게 너무 중요한데요. 네. 그걸 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달력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엄마의 노란소수관에서 해오시던 일이었는데 네. 몸이 되어줄 곳, 그다음에 품이 되어줄 곳이 필요해서 제가 그 일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10주기 기념으로 나오는 달력에는 아이들이 컬러풀하게 알록달록 얼굴도 들어가고요. 또 지난 10년간 지켜왔었던 또 지금 만들어질 공간들에 대해서 연필 스케치화로 소개되는 그림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력이 필요하시면 아마 저희 재단에서 공고가 나갈 텐데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세월호 가족분들에게도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저희가 지금 뭐 이런 장황한 사업들을 얘기했지만 요즘 상황이 워낙에 엄혹한 시절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겨울을 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재단의 사업 중에는 일부 축소되기도 하고 인원도 자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사라지는 사업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함께 겨울을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네, 더 듣고 싶은 네. 얘기가 많은데 네. 시간이 아쉽네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서 나머지 또 다음에 만나서 또 못다한 못된 이야기 얘기 또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우리는 다음 2주에 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우리 팀장님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볼까?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할까? 오래 고민해봐도 모르겠어. 이런 날 이해할 수 있니?